자, 삼성전자 전략 설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저도 38년 주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의 흐름 이후에 뭐 9.11 테러나 또 리먼 터졌을 때 이후로 그때 포함해서 IT 이후로 IT 거품 그 이후로 9.11 테러나 리먼 브러스나 코로나19 때 다 감안을 해도 이번처럼의 낙폭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고 전체 기준을 설정을 할게요. 일단은 윤정두가 누군지는 알고 보셔야 되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셔도 상관없어요.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하이닉스든 또 중동발 리스크 관련된 또 펩트론이든 또 삼성전자든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네이처셀 전부 HD현대 일레까지 전부 다 결론적으로 동영상 부분을 충분히 오셔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좀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리는 건지, 그리고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내용들도 하나씩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지금 컨센서스가 전일 기준 제가 이걸 수정해 놓는다고 수정해 놨는데 수정이 안 됐네요.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전거래일 기준의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PBR이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죠. 1.07배. 그러니까 유례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22년도에 PBR이 내려갔던 게 1배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업황이 사실은 좋지 않을 때입니다. 좋지 않을 때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너무 과도한 조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했을 때거든요. 이때던가요? 한번 볼까요? 1.06 그죠? 이게 2022년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하죠. 정확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송 들어갔습니다. 네, 문자 남겨주세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것이 이제 대바닥이 돼요. 펀더멘털 상으로. 펀더멘털 상으로. 더 이상 자산 가치 대비해서 밸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22년도에 실적 부분, 이게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기준이 되는데 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저렇게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당시 하이닉스 기준에 사실 좀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 기준으로 형성이 돼 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23년 1월 기준에서 0.85배까지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2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적자 전환까지도 우려가 됐을 때, 그러니까 피크아웃인 거죠. 21년도 정점 찍고 22년도에 부정적이고 23년도에도 이건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그 기준인데 이때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엔비디아발. 엔비디아발이 아니라 사실상은 MS발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준의 챗GPT. 22년 11월부터 해서 챗GPT 그 부분에 이제 GPU의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올 때 진짜 PBR이 0.85배까지 끌려 내려간다면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인정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나마도.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기준은 올해든 내년이든 그 실적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까지 훼손돼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지금 실적이 정점을 찍고 피크아웃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된 어,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실적이 뭐 정점 찍고 내려와서 뭐 적자 전환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흐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형성이 되더라도 와닿지도 않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이 잡혀버리는데, 근데 그럴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놓고 보자라는 거죠. 냉정하게 놓고 보시면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절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실적이 개뿔이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좋아진 그런 흐름이에요. 정점 찍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그 PER, PBR 밴드 최하단 부분 최근에 없었던 뭐 코로나19 때도 없었던 그러한 PBR 1배 수준의 PBR까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딱 가격 반발력이 나와준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놓고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 범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 이제 하나 더 해석 범위를 잡아드리면, 저 부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의 이제 그 실적 범위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KBS 방송 나갈 때, KBS 방송 나갈 때 그때 가지고 나간 재무제표예요. 10월 말 기준 23년도 그때 전망치가 34조 49조였어요. 34조 49조. 그리고 이때 주가가 6만 6천 원인가 했을 거예요. 6만 6천 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깨져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실적의 기준은 요거 이제 뭐 바뀌어 있지만 27일 기준이고, 그러니까 요 기준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와 있더라도 24년도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의 실적 전망치는 얼마? 38조. 그리고 내년 전망치가 그대로 하향되는 게 아니라 49조 예상했었잖아요. 50조 그대로.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도 더 개선되는 53조. 그러니까 지금의 그 위치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어찌됐건 10% 이상 영업이익이 나와줘 있고,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정점이 아닌 내년에 오히려 실적이 더 개선된다. 반도체 뭐 겨울이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옆집 가서 하라는 거고. 근데 주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또 주가를 보겠습니다만, 이 당시 기준 대비해서 주가가 15%? 그러니까 지금 5만 6천 원, 뭐 5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치면은 11,000원이 내려왔으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15% 이상 깨져 내려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년의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진짜 실적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적을 다 알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윤정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어찌됐건 그 22년도 11월 30일 이후에 챗 GPT 오픈 AI라는 업체가 MS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 기준이죠. 그래서 일단 22년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뭐 인공지능 챗봇 요 기준에서 사실상 오픈 AI의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장을 해서 모든 사업 역량을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AI 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오더를 받아오는 게 엔비디아인 거고 또 애플의 경우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도 뭐 예를 들면 알파벳 쪽이 애플, 구글 쪽이 아이폰에 우리 걸 좀 탑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플랫폼 사업만을 가지고도 이제 또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형성이 된 건데 이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IT의 경기가 확대가 되고 IT 경기가 확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체 그 수요 부분 반도체 수요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HBM뿐만이 아니고 하여간에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 AI 서버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CPU가 아닌 GPU 그러니까 반도체의 사양이 더 이상 고사양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고사양이 나오기가 제한적이잖아요. 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HB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건전지 직렬 방식으로 써서 좀 더 세게 쓰겠다 뭐 이런 식의 반도체를 한 단 한 단 쌓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최고사양의 반도체를 이렇게 계속 그래서 몇 단 12단까지 HBM3가 5세대 기준이고 5세대가 8단과 12단이었는데 이제 12단까지 올 4분기 안으로 일단은 납품이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 하이닉스 쪽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장까지 이제 쌓아놓는 그런 기준이고 그 쌓아 올리는 접속 기술 쌓아 올리는 거 기술 그 TC 본더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여간에 거기는 뭐 주가에 굉장한 선반영이 일단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GPU가 고사양의 GPU가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GPU를 만들 때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 반도체를 그냥 반도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HBM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린 직렬 방식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3자 구조로 하나의 GPU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엔비디아의 그 GPU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유는 엔비디아가 기존부터 이 고사양이 일단 시장 수요에서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AMD나 인텔 같은 경우는 글쎄 그렇게까지 고사양이 필요할까 이렇게 이제 조금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놨던 엔비디아가 거의 장악을 해버린 거죠. MS사가 나서서 우리 챗 GPT 오픈 AI사에서 오픈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 확장하고 이제는 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 뭐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데 AMD나 인텔이 우리도 이제 돈이 되네 시작할까 했더니 격차가 이제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장벽이 크진 않은데 어찌됐건 이쪽에서 선점을 해버리니까 뭐 생산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 쪽에 애플 쪽에 아이폰과 삼성 폰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충전기가 호환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 AMD나 인텔 쪽의 GPU를 못 쓰게끔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HBM에 있어서도 하이닉스 방식으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PU의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TSMC가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에 있어서 반도체만큼은 하이닉스 거를 갖다 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경우는 생산 라인이 지금 아직 제한 쪽이고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드는 TSMC에서 만드는 GPU에 들어가기 위한 설계가 하이닉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하이닉스 방식으로 납품을 해달라. 삼성전자 자존심 다 구기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뭐 납품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삐걱삐걱한 거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엔비디아와 TSMC와의 관계도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좋죠. 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골맛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독점적인 위치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단 말이에요. 주가 누구예요? 엔비디아지. 근데 TSMC 회장도 뭐 같은 대만계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TSMC가 독점적인 위치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 엔비디아도 좀 불편한 거고, 서로 뭐 아직 뭐 그 문제가 된다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느 기업이든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HBM 생산에 있어서도.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변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다변화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두 가지가 돼요. 제가 볼 땐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느냐? 22년도 11월부터 오픈이 됐던 거고 23년 5월부터 시장에서 와 이거 대박인데? 라는 인식이 잡힌 거예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1조 돌파가 그때입니다. 5월 25일입니다. 지금은 3조 달러를 돌파한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생산 과정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 기준인데, 수요는 MSR는 당연히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관련 사업 부분에 베팅을 할 거고, 알파벳은 이제 올해 투자할 부분은 이제 올해 투자하는 범위에서 확장하지는 않겠다. 아마존 메타 플랫폼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 알파벳 뭐 내년에 또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수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IT 기업들의 수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의 수요, 이 GPU에 대한 수요, 이것에 대한 대안 부분은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하나의 구조로 가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원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생산 방식 또 구동 방식 이런 게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는 그것의 개념은 아니에요. 생산하고 이제 TSMC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방식의 기준, 그러니까 뭐 LCD TV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방식과 LG 방식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전 세계를 내가 제패할 건데 거의 뭐 양분하고 있죠. 부품 업체들도 이제 서로 각기 다른. 그래서 HBM도 뭐 그런 맥락. 그리고 HBM이라는 단어 자체를 삼성전자가 좀 불편해했었죠. 지금도 뭐 내부적으로 불편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명칭을 새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수요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쪽에서 전부 수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급 과잉은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IT가 무너진다라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를 급격히 낮출 때,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둔화돼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온다, 이렇게 돼서 뭐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때, 그럴 때 기준에 정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IT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단순하게 고금리 시대에 지금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높습니다. 높은데 그 조달금리를 또 가지고 와서 넘겨주는 쪽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가지고 와서 넘겨주는 쪽, 가지고 와서 넘겨주는 쪽은 당연히 그들의 기준에서는 고성장 업체의 고수익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지, 채권 살까요? 지금 고금리에 자금을 땡겨온 쪽이 채권을 사? 아니잖아. 성장주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유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계속 슈팅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때려 죽여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쪽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우리 미국 주식 안 갖고 있잖아. 엔비디아,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순위하고 비교 차트하고 나오면은 바로 PPT 주세요.
결론적으로 HBM의 시장 규모 추이는 전망치만큼 계속 확장될 수 있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둔화 침체됐다.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저거는 뭐 저수요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이제 하이닉스가 2013년도에 가장 먼저 HBM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그리고 HBM2를 삼성전자가 이제 첫 개발한 게 이제 2015년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 삼성전자도 생산을 했다가 이게 돈이 돼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을 해놨던 부분이죠. 그게 이제 하여간에 뭐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가 잘 협업이 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점유율 부분이 요게 하이닉스 쪽 그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점유율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작년 올 초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의 GPU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좀 명확히는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HBM 그러면은 뭐 그냥 엔비디아 쪽의 납품만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엔비디아 이외에도 그 알파벳이나 아마존 쪽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방식하고 안 맞는 거일 뿐이지, 엔비디아가 지금 찍어내고 있는 GPU, 그러니까 TSMC가 조립하고 있는 GPU, 하이닉스가 납품해서 만들고 있는 GPU, 그 방식이 아니어서일 뿐이지, 알파벳 아마존 쪽에는 삼성전자 HBM이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가 41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게 되면 하이닉스하고의 HBM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의 격차가 또 벌어져요, 사실은.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무슨 뭐 하이닉스만 HBM을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밖에 뭐 기술력을 또 반도체 D램 쪽의 고사양 부분을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쪽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말로 왜 두들겨 맞냐 이거지 지금.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그것도 88,800원 찍고 잘 슈팅 나오다가 갑자기 7월 12일부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7월 12일부터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못 가고 있죠. 그거에서부터 답을 좀 찾아야 돼 사실. 글로벌 증시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못 날아가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23년도 고점 대비해서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21년, 22년도 고점 기준이 됩니다. 그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3,300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3,300 대비해서 대부분이 20-30%. 그러니까 대부분이 4,000 이상에서 형성돼 있어요. 빨간 색깔 기준의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4,000포인트 20% 이상. 그리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31,000에서부터 31,000에서부터 41,000까지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던 흐름이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독일의 닥스입니다. 독일의 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30% 이상. 거기에 이제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만의 가권 지수도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우리나라만 못 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못 간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얘기할 때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못 간 이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뭔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래저래 많아요. 이건 뭐 무슨 뭐 뜬금없는 공매도 금지, 전 세계에서 공매도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 공매도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순환 기능이 더 크고 실질 종목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정신병자들 그 박순혁 같은 애들이 헛소리하는 거를 시끄러우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을 퇴출을 시켜버려야지 아예 이 바닥에서. 선행매매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애들을 지금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공매도 금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수의 편입도 한 템포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 결론은 시장에서 외국계에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 불확실성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도 이건 뭐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해석이 좀 확장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서 그럼 돈을 뺀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돈을 뺀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돈을 뺍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올해 19% 이상까지 확장이 됐었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19% 이상까지. 지금 그게 16%. 그리고 전체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의 그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의 18%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양시장 합쳐갖고 13%대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때린 거야 그냥. 삼성전자만. 농담이 아니라.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같은 시기에 같이 때렸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같은 시기에 같이 때렸는데 그 두들겨 팬 이유가 뭐였어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이제 이 보고서 때문에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골드만삭스 또 모건스탠리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물량 털은 거는 삼성전자의 기준에 물량 털었던 건 골드만삭스가 1% 이상을 털었고 골드만삭스 창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뭐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건데 오늘 그거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은 요것이 이제 뭐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우디 아람코하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2년도 하반기. 아까 이제 뭐 하이닉스가 막 PBR 1배, 2023년 초에 막 PBR 0.8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작년 초에. 그렇게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구간 속에서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사우디 아람코가 무지하게 깨져 내려온 거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2조 달러 전후에서 움직였고 애플이 이제 한 2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1조 8천억에서 2조 달러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좀 과하게 밀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방어될 때 사우디 아람코가 2조 살짝 넘기면서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는 뭐 성장주도 아니고 사실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가총액 정도 그리고 조금 밀려 있다 정도의 수준. 근데 애플이 3조 5천억 달러. 근데 얘기했잖아요. 2조 달러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2조 달러가 넘는 게 지금 5종목이야. 아마존 1조 9천억 달러인데 얘도 이제 2조 달러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멀쩡한 거예요. 그죠? 얘가 미끄러져서 시가총액 6위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쪽 빅테크들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까지 이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2조 달러를 넘기고 심지어 3조 달러를 넘기고 그러니까 이들의 산업이 지금 글로벌 시장의 업황 자체가 슈팅이 나오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것이 전부 IT 쪽에서의 기준이 잡힌다. 그 IT 쪽에서의 기준이 전부 2022년 11월 이후에 챗 GPT, 오픈 AI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가총액 1위로 올해 올랐었었죠.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게 AI 기반에서의 슈팅 때문이고 그랬던 것이 이제 애플이 5월 달에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조 달러 넘기고 1위로 재탈환한 거는 애플도 AI 기반으로 우리도 진행이 된다. 요거. 뭐 아이폰 16에서 이제 AI 탑재가 되진 않았지만은 어찌됐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없었어요. 10위 안에 없던 그 흐름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몇 차례 터치를 한 거고, 그리고 TSMC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5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게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넘기면서 8위. 테슬라는 뭐 택도 없는,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렇게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어디 있냐면은
요 자리 있어, 요 자리.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뭐 갈 자리가 많지 않느냐? 아니야, 얘는 현재로서는 벅찹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치 고점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대바닥 벗어난다 이거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AI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이들의 흐름이 클라우드 사업 AI를 바탕으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반도체가 필수인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정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저점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되돌림의 슈팅 41%까지 돌린 거예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하이닉스가 41% 돌려진 거예요. 그게 우습나요? 하이닉스가 41% 돌려줬다. 그게 우스워요? 전혀 우습지 않죠. 그죠?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41% 들어 올려줬다는 거는 그거는 우스운 얘기가 전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요거 이제 23년도고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 22년도 그리고 하이닉스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차트 보시면은 지금 검색해 뭐 주구장창 뜨죠. 그리고 고점 찍고 깨졌다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이 뜨는 흐름 속에서 검색해 계속 떠주고 이렇게 망치형에 뜬 이후의 흐름인데 가장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차트부터 보시면 이렇게 1.38% 물량 1.38% 들어오고 41% 돌린 거예요. 이건 이제 22일자잖아요. 금요일자 기준까지 41%를 돌립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그 돌리는 기준의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24일자 기준이거든요. 24일, 10월 24일. 근데 잘 보시면은 그냥 뭐 지금에 와서 뭐 하이닉스 뭐 어쩌고저쩌고 바닥에서 돌렸네 아니라니까. 하이닉스 똑같이 3%를 팔았습니다. 2천만 주 매도했어요. 2천만 주 매도하니까 주가가 뭐 속단 표현으로 아작이 난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밀렸냐며. 그러니까 수급 논리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펀더멘털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업황 문제 없습니다. 무슨 개뿔이나 반도체가 무슨 반도체 업황이 무슨 뭐 겨울이네 헛소리들 진짜 옆에 있으면 그냥 확 꼬집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하이닉스 보시면은 어때요? 저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저게 주봉장으로.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 기준에 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수급이 유입돼서의 슈팅 범위인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이닉스 기준에 진짜 뭐 단순 논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이 유입돼 있으니 매수가 형성돼 있으니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엔비디아가 얼마? 1조 달러 넘긴 게 얼마? 5월 25일 기준 하루에 26% 갭 상승에 30% 폭등 나올 때 기준 저 기준의 슈팅 범위 그래 아주 이제 손바뀜 슈팅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확히 수급이 이때 얼마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반도체가 뭐 겨울이 왔네 안 왔네 헛소리들 하는 거 듣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빠졌는데 개뿔이나 왜 빠져 파니까 빠졌지 파니까 매도하니까 얼마나 매도했는데 3% 매도하고 저렇게 빠진 거예요. 이번에 얼마 샀는데 1.38% 1.38 1.4%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절반 사고 절반 놀린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고점을 더 넘기려면 어떻게 돼? 수급이 들어와야지. 수급이 안 들어오면요. 수급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거래대금을 빵빵 터뜨리면서 그냥 추이 추세 매매로 강화돼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극대형주의 기준에 수급이 형성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는 작년에 포스코홀딩스의 흐름 2차전지 비이성적인 마지막 슈팅 그것 때문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도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27%를 매도합니다. 아니 5달 동안에 27% 매도하는 건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애가 5달 동안에 27%를 장내 매도로 까. 근데 주가는 폭등이야. 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거래 터지면서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올 때 기준이고, 얘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잖아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저수급에 의해서 3% 매도, 그리고 1.4% 매수. 3% 매도할 때 저거 40% 이상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 그리고 바닥에서 돌린 게 지금 41% 돌렸다가 하루 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급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저 7월 달에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팠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숨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아팠지만 하이닉스는 숨 쉴 수 있잖아요. 아팠지만 숨 쉴 수 있잖아, 지금. 그럼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왜 빠졌어? 그러면은 지금 뭐 할 말 있어요? 왜 빠졌어? 왜 빠졌는데? 뭐 골드만삭스가 때려서 빠졌어? 뭐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골드만삭스가 왜 팔았는데? 반도체 업황이 정점에서 팔았어요? 공매도야? 아니잖아. 뭐 선행매매야? 아니잖아. 뭐 선행매매, 뭐 금감원이 조사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54%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찔끔 뭐 1, 2% 골드만삭스가 또 팔아봐요. 얼마나 팔았다고. 결론은 어찌됐든 간에 수급 부분이 꼬여지면서 40%까지 조정을 받다 보니 왜 빠지니 하고 물어봤을 때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업황이 정점이에요. 개풀이나 뭔 업황이 정점이야. 글로벌 IT가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들 쪽에서부터 발주가 그렇게 되면서 이쪽의 실적은 당연히 엔비디아, TSMC 사상최대치 신고가 랠리처럼 엔비디아, TSMC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상최대치 랠리지. 어? 엔비디아, TSMC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최대치 랠리지. 그들의 흐름에 연동돼서 사상최대치 찍지는 못할 망정 무슨 개뿔 뜯어먹는 이런 흐름이 나오냐고. 이게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그리고 TSMC가 이겁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못 가? 아이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가는데 그럼 삼성전자는 못 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9월 말까지는 같이 밀렸잖아. 9월 중순까지. 9월 중순까지는 얘가 40%, 삼성전자가 20% 밀렸어요. 거기서 얘는 돌렸고 삼성전자는 한 방 더 맞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방 더 맞은 게 뭐냐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업황에서 기준을 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진짜 그게 업황의 문제고 반도체 문제고 그러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바보야? 더 세게 팔아야지. 응? 속된 편으로 더 미친 듯이 팔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중요한 위치를 몇 군데를 그어드릴 텐데 66,000원이라는 자락이 작년 그 10월 말에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이때가 전망치가 얼마라고요? 34조 예상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 결국은 올해 영업이익은 38조 수준이야. 34조 예상인데 38조야. 4조 증가했잖아. 근데 어떻게 주가가 더 깨져 있을 수 있냐고. 가능성 하나 있어요. 올해 실적이 정점이어서 내년에 더 실적이 개판되면. 응? 근데 그것도 안 맞아. 그것도 맞을 수가 없어. 결론은 조정받은 거는 그냥 수급 논리에 수급이 악화돼서. 그러니까 왜 수급이 악화됐냐를 따져야 되는데 계속 도돌이표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아니잖아. 뻥이잖아 그거는. 삼성전자가 바보 2등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뭐 언제부터 갑자기 언제부터 갑자기 88,800원 찍던 애가 수급이 7월까지 미친 듯이 들어오던 애가 7월 달에 갑자기 빠져나간 게 7월 달에 갑자기 막 원래 납품 안 하고 있던 애인데 원래 납품 안 했잖아. 납품한다고 주가 슈팅 나온 건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온 게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 그거 하나 기대요인 하나 바이오처럼 무슨 FDA 승인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주식 뭐 1, 2년 하신 거 아니잖아. 결과론적으로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군대에서도 고문관 하나 만드는 거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거 쉽게 만든다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거. 그 좁은 몇 명 없는 공간 속에서 그냥 두세 명이 끼득끼득 웃고 그렇게 되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그냥 우습다니까. 왜 그랬어? 그러면 별 내용이 없어요. 결론은 수급 논리예요. 여기서 하이닉스는 여기서 돌려줘서 반등이 40%가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요 자락에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반등이 딱 정확히 나온 게 정확히 요 자락이에요. 요 자락. 요 위치. 삼성전자 한 단계 더 깨진 요 위치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하이닉스는 40% 밀렸다가 돌려서 고점 대비 지금 20%고 얘는 하이닉스 돌릴 때 지 혼자 무너진 거야. 그랬더니 물어뜯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벌떼처럼 그냥 이리떼처럼 그냥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야. 왜? 왜 그래? 삼성전자가 안 좋은 회사요. 아니 우리나라의 수출의 18%라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면 어쩌라는 거야. 영업이익 34조짜리 업체를 38조죠. 38조짜리 업체. 내년에 50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와닿겠어요? 저도 짜증만 앞서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40% 비중입니다. 한 템포 뒤에서 저수급이 개선될 것이냐의 기준에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PBR 자체가 더 이상 훼손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상식을 벗어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그 IR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IR이. 그래서 자체적인 IR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말일날 어떤 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도 바닥 인식이 잡힐 수 있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서의 매도는 뭐 상당 부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매도 규모가 확산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의 IT 쪽에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 글로벌 시장의 슈팅 뭐 이런 관점 속에서의 유독 삼성전자만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은 진짜 헛소리라는 거는 작년의 전망치와 지금의 실적을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34조 예측할 때 주가가 6만 6천 원, 지금 38조 수준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6만 원이 이탈된 5만 8천 원, 이제 돌려놔서 5만 8천 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작년에 6만 6천 원 예측했을 때 34조였다면 그거보다 실적이 더 개선됐으니 6만 6천 원보다 10%니까 7만 원대는 당연히 넘겨 있어야 되고 8만 8,800원까지 올라온 그 슈팅이 그게 오버슈팅이 아니라는 기준은 내년 전망치가 여전히 50조 이상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만 밀렸다고 그거는 예전에 전망치가 얼마였는지 뭐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지 PBR이 얼마인지 다 때려치고 얘는 나쁜 회사야. 개뿔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바보야. 못하고 있어. 이거 위기의식을 못 느껴. 그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삼성전자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것들이 꼭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엔비디아 뭐 설명해봐 뭐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11센트 주당 11센트 순이익이 주당 11센트 순이익이 주당 68센트로 상향이 되면서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이라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결론은 지금 뭐 사상 최대치 고점 이거 9월 25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
엔비디아의 흐름이 10월 23일 기준자. 그리고 저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저것뿐만 아니라 TSMC의 그 흐름 자체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하고 같았어요. 25위 정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 뭐 엔비디아와의 협업 그 독점적인 위치, 뭐 기술력의 차이, 아니 엔비디아하고의 그 관계가 원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독점적인 라인 구축이 가능했던 부분, 뭐 기술력도 일부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나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들, 요 부분들의 흐름에서 결국은 윤정도가 전망을 잡아들인 것처럼 꼬리 전부 달고 돌려놨죠. 다 음봉으로 떨어졌다. 갭 메꾸는. 그게 이렇게 삼성전자의 2016년 기준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때 실적이 23년도 이때 실적이 사상 최대치 36조 7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고 계속 악화되다가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2016년도 훗날 되돌아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의 채굴 관련해서 고사양 CPU죠. 그때는 CPU가 필요해서 CPU가 날개 달린 듯이 팔려 나갔고,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16년도에 재차 30조 원을 넘길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30조 원 조금 못 미쳤어요. 조금 못 미쳤고, 이때 문제가 터진 것은 이때 음봉 터지고 지금 꼬리 달린 부분을 몸통으로 구현한 거예요. 이렇게 4달 동안에 갭을 다 메고 내려왔죠. 이때가 뭐였냐면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입니다. 근데 결국은 꼬리 달고 다 돌렸어요. 꼬리 달고 돌리게 되면서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나 TSMC가 이 상황이고, 엔비디아나 TSMC는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자체적인 기준이든 대내외적인 기준이든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추세가 훼손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꼬리 달고 되돌리는 경우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걸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더블 나와요. 더블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TSMC의 슈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전까지는 슈팅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윤정두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무조건 밖에서 뭐 금리를 낮춰야 된다, 급격히 낮춰야 된다 헛소리하면 그건 귀 막아버리시고, 걔네들 옆에도 가지 마시고, 다 그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 그건 끝나는 거죠. 크게 낮출 정도로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점만 아니라면 슈팅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나 TSMC가 날아가는데 삼성전자가 못 간다? 못 간다니까요. HBM 납품 못해서. HBM 아까 보여드렸잖아. HBM의 납품이라는 자체가 이게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무슨 HBM 없으면 망하는 회사예요? HBM, 엔비디아 1도 납품 안 하고도 38조 영업이익이잖아. 1도 납품 안 하고도 38조 영업이익이잖아. 엔비디아 납품 물고 터지는 순간은 이제 뭐 어마어마해지겠지. 결론은 2016년도에도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 주가 조정도 그렇고. 근데 충격은 똑같아요. 심리적인 충격은. 2013년 1월부터 이제 2016년 9월인데 이게 SBS, CNBC 방송 내용입니다. 여타 애들은 소형 개잡주 갖고 나갈 때 윤정도 혼자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이런 데서 상승익대 확인형입니다. 상승익대 확인형입니다. 매수의 구간입니다. 실적 상승을 초월합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급 끝내줍니다.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익 소각 단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매수입니다를 하고 있는데 방송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삼성전자 좋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오르니까 일단. 그럼 아나운서 물어본단 말이야. 아, 그래서 여기서 사도 되나요? 그럼 말을 못해. 정신 나간 것들이. 왜? 불편하거든. 여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서. 지수는 이때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눌리면 사세요. 이래. 눌리면 사세요. 갭상승이 나올 정도로 힘이 센데 무슨 눌리면 사.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눌렸어 진짜로.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폭락. 싸게 살 기회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애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되나요? 그러면 아이 무너졌잖아요. 이거 못 가요. 그래 개잡수 줘. 윤정도는요. 돌파갭에 대한 목표 주가 범위가 여기서부터 상상을 초월하죠. 이걸 말이야 막걸리야. 음봉 떨어져서 이렇게 갭을 메꿨는데 갭 돌린다면 이건 충분합니다. 무리수 없습니다. 그러나서 보여드리는 게 그냥 막연히 그렇습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를 넘겼었죠. 1억 3천만 주 이상, 그 이상이죠. 응? 자사주 이익 소각을 20% 가까이 했으니까 뭐 1억 3천만 주가 뭐야? 그 이상이죠. 뭐 상상을 초월하게 있는 거지. 어찌됐든 이때는 50분의 1 그 액면 분할하기 전이에요. 응? 이렇게 보시면은 다 팔아.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근데 누가 사요? 기타 법인이 삽니다. 그 기타 법인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금융투자사로 위탁 계좌를 주지 않고 자체적인 자사주 매입을 해요. 위탁은 주는데 자체 계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으로 안 잡히고 기타 법인으로 잡힙니다. 만약에 이제 위탁을 줘서 금융사가 증권사가 매수를 하면은 기관으로 설정이 잡혀요. 그러면 이제 기관이 사서 오른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근데 이때 기준에 이제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한 건데 그럼 기타 법인이 그러니까 자사주가 위로 쌓올리면서 매수를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 안 해요. 근데 자사주 매입이 규모가 크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하지만 절대 밑으로 안 집어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합이면은 여기다 걸어놔요. 그럼 자사주는 물량을 어찌됐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찔끔찔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량 파는 거야. 응? 그리고 만약에 주가 밀려요. 그럼 다시 사 여기서. 응? 그럼 자사주는 계속 사야 되니까. 응? 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신규 자금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규 자금들은 또 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사. 응? 다만 걸어놓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많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매도로 보여지지만 손바뀜의 기준과 그리고 수급의 안정화,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메이저의 매수가 없더라도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걸어놓는 매도에 신규 매수의 수급들이 위의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수급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때 기준에 삼성전자의 이제 뭐 실적 범위의 기준입니다. 반도체 부분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때부터 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주 이상, 사실상 10만 주 이상 개인들이 순매수한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주면 얼마예요? 500만 주 이상. 500만 주 이상 개인들이 매수한 날짜가 어느 정도냐? 별로 없어요. 2013년부터 2016년도 저 시점, 10월 저 시점까지 개인들에게 10만 주 이상을 저렇게 떠넘겨진 그 흐름이 없습니다. 2013년도 6월에 한번 이때 이제 정점 찍고 피크아웃 36조 7천억 영업이익 정점 찍고 주가도 정점 찍고 피크아웃 인식이 잡혀서 이제 무너져 내릴 때 기준인데 40만 주 정도 한 방에 매도가 나오고 6% 빠졌어요. 40만 주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2천만 주.
개인들이 하루에 2천만 주 떠안는 일이 이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번에 있었죠. 며칠 동안 있었지. 하루가 아니에요. 2, 3회 이상 있었습니다. 2천만 주 이상 떠안은 게. 근데 저렇게 2천만 주 떠넘긴 흐름이 2013년 이후에 없었단 말이에요. 2013년 이후에 저기는 2016년까지 돼 있잖아요. 2013년 이후에 2천만 주씩 하루에 떠넘겨진 물량의 흐름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번이 비이성적으로 던진 거예요. 피크아웃도 아닌데 이때가 업황 정점이라니까. 이때가 업황 정점이에요. 그 업황 정점에 실적 이제 최고점 찍고 내년부터 이제 실적 꺾인다, 그 기준이에요. 그때 주구장창 팔은 거야. 근데 2천만 주 그리고 하루에 100만 1000만 주도 안 팔았어. 주식수는 이때가 더 많을 때예요. 이익 소각 전이니까. 이해되세요? 지금은 패도 너무 비이성적으로 패는 거예요. 아니, 팰 이유가 없잖아. 실적 정점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갤럭시 노트 7의 단종의 악재,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최순실 씨 사태 때문에 그 뒤에 이제 11월 달까지도 더 출렁거리고 음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입술 다 터지고 방송 나와서 뭐라 그래? 삼성전자입니다. 최순실발 쇼크 속에서도 빛날 종은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은요. 응? 결국은 이때 기준에 사업 부분까지 놓고 볼까요? 이때 기준에 아까 보시면 요 차트 있죠? 요 차트. 요 차트. 못 움직일 것 같던 이 음봉 떨어지는 이런 차트.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저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기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엔 굉장히 큰 음봉이에요. 아까 막 그 보여드린 것처럼 얼마나 팔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물량이 터진. 근데 이런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슈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따블이 난 거예요. 따블이. 결론적으로 지금의 매도가, 삼성전자의 매도가 진짜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매도냐, 진짜 정점이어서의 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이것도 뭐 굳이 뭐 지금 수정할 필요는 없는데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업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거는 이제 9월 10일까지의 그 실적 전망치잖아요. 9월 22일 것까지, 10월 22일 것까지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의 기준이 충분히 삼성전자를, 아니 어느 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23년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예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3% 이상 막 두들겨 패고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쇠뇌를 시키는, 여러분들 쇠뇌 되셨잖아.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실 문제도 없고 수급 범위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지금 쏟아 부어 버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수급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올해 뭐 2%도 안 팔았어요. 1%? 올해 얼마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3월 20일 이후에 3% 수준의 매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2% 1억 2천만 주 수준 2%의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때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따지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형성돼 있는 구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10월 말 기준, 작년 10월 말 기준 전망치 부분이 33조 34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37조 8천억, 한 10% 가까이 상향돼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7월 11일까지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한 2% 가까이 샀단 말이에요. 그 시각이 얘가 소형 잡주 뭐 HLB처럼 뭐 FDA 승인된다 그랬다가 안 돼가지고 하한가 두 방 맞고 이런 개념의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주주 지분이 52%, 외국인 지분이 52%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52%예요. 음?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3월 20일 이후에 외국인 지분 수급하고 또 이거 하고 다 볼게요 한번. 누적적인 부분하고 그래서 7월 10일부터의 기준하고 진짜 수급이 뭐 얼마나 쏟아 부었는지 그리고 이게 상식적인 매도인지 아니야.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2000 뭐 이게 몇 년도까지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2016, 0101 2016년부터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2020년 10월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걸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 NH투자증권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마다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쪽은 더 데이터를 길게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도 안 보여주네. 아 진짜.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솔직히 분석을 못 하는 거야. 해석만 하고 과거 데이터 윤정수처럼 다 모아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엑셀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천만 주씩 내다 판 거, 개인들이 2천만 주 이상 산 거 한번 볼까요? 혹은 뺏긴 거? 거의 없어요. 1,800만 주 21년도 1월 11일 날 이날 사상 최대 고점 찍을 때 44조 거래대금 터질 때 시장이 그리고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 8조 터진 날입니다. 1,800만 주, 뭐 1,600만 주 그리고 나서 뭐 1,300만 주 대산적이 있고 그 다음에 1,500, 1,600 요럴 때 21년도 5월 달에 그죠? 그리고 이제 저게 일시적으로 저렇게 이제 나온 적이 있고 21년도 8월 달에 하루에 3천만 주 1,400, 2,100, 3,200만 주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내의 흐름 보시면은 기겁할 정도의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렇게 물량이 출회가 되고 그게 이제 정점 인식이든 아니면 차익 실현의 인식이든 기껏 해봐야 59억 6천만 주 그러니까 60억 주짜리에 퍼센테이지로 아까 뭐 3천만 주, 2천만 주, 1천만 주 해봐야 6천만 주니까 1%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매도하고 멈췄잖아. 그러니까 올해 보시면 이틀 연속 2천만 주씩 샀단 말이에요. 이틀 연속. 그죠? 2천만 주씩 샀어. 개인들이 2천만 주씩 뺏겼단 말이지. 그래 봐야 0.4천만 주라고 기준 잡고 0.7%?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것도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주주가 32.79 그리고 외국계가 지금 52.64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두들겨 팬 게 저렇게 들어왔던 쪽이 손절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2천만 주, 1,400만 주 들어왔던 쪽이 손절해서 이날까지 들어왔다가 유한양행이야? 유한양행은 아직 뭐 폭락은 없으니까 HLB야? FDA 승인된다고 그랬다가 안 된 거야? 7월 10일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뭐 삼성전자 부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7월 19일 그리고 8월이 되겠네. 그죠? 8월 1일, 2일 뭐 이럴 때 주가는 정점이 여기서 찍힌 거고 88,800원이 8월 1일부터라고 그냥 순수하게 차분하게 잡게 되면은 하루에 1,800만 주 그리고 연속성이 지속 뭐 3천만 주씩 이렇게 때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매도가 나. 미친 듯이. 그렇게 되면서 이 누적적인 수급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많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너무 가파르게 너무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시면 그게 이제 개인들에게 떠넘겨진 물량의 기준이 저 정도인데 이 외국계에서의 매도 부분은 뭐 속된 표현으로 진짜 뭐 미친 듯이 그냥 막 그냥 쏟아 부어버린 거죠. 이때 7월 12일부터 해서 뭐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월부터도 되고 7월 1일, 12일 300만 주 그리고 7월 요 정도로 봐야 될까요? 7월 19일 7월 19일 한번 보시죠. (2024) 고점인 기준에서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03월 20일부터의 기준에서 지금까지 기준 누적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1억 2,300만 주, 개인들이 산 게 1억 3천만 주, 그죠? 그렇게 해서 올해 기준에서 판 거는 2%뿐이 없어요. 아니 막말로 속된 편으로 2% 매도했다고 해서 2% 매도했다고 해서 주가가 초존박살이 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들어서 3월 20일부터이긴 하죠. 3월 20일부터 기준에서 2% 팔았다고 해서 1월부터로 다 따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수준 범위에서 2% 팔았다고 해서 저 고점 대비 2%그 알량한 이 농담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호빵 하나 먹은 아들 배가 터지면 호빵 10개 먹은 아빠 배는 그냥 찢어지겠네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52.64란 말이에요. 응? 근데 외국인이 2% 매도해서 주가가 고점 대비 34.57이 빠졌다? 그러면 두들겨 맞고 피눈물 흘리는 게 동학개미가 피눈물 흘려요? 외국인들이 피눈물 흘려요? 현실적인 부분을 논하자는 거예요. 감성에 빠져가지고 주가 많이 밀려서 동학개미 힘들어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팔았어요? 그렇게까지? 아니죠. 그렇게까지 판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그 외국인들 기준에서의 매도 부분이 기관들은 기관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똘똘하고 기관은 바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특정 창구들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 것의 기준도 있고 또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에 인덱스 상품에서 돈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 인덱스 상품 비중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 위주로 돈을 속된 편으로 왕창 뺐다. 이렇게 그리고 3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급 논리로만 본다면 그 7월 18일까지의 기준의 흐름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삼성전자의 업황이나 전망이 완전히 바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18일까지 아까 이제 수급 보니까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또 기관들이 이렇게 또 금융투자는 뭐예요? 금융투자의 경우는 ETF 상품, ETF 상품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점 찍을 때 7월 10일인 거고 7월 18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1억 1,100만 주 7월 10일로 하죠. 고점도 그때니까 7월 12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라왔으니까 그래서 7월 11일까지의 기준에 외국계에서 1억 1,400만 주 그리고 전날 이후에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논해 보자 이거예요. 전날 이후에 그래서 7월 12일 1일 그리고 분명히 이만큼 샀잖아요. 갑자기 7월 10일부터 삼성전자가 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니 7월 10일부터 삼성전자가 난리 난 게 있어. 7월 10일부터 공장이 폭발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어. 뭐냐고. 말 그대로 그냥 차익 실현 욕구 혹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덱스 상품에서의 자금 이탈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오히려 특히 창구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신규 공모주의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업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관 투자자들이 2,000군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2,000군데.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의 매도 외국인 기관 이렇게 두 명이서 또 개인까지 세 명이서 매매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보시면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흐름인데 3월 20일부터 해서 전 거래일까지, 왜냐하면 오늘 거는 창구 동향이 안 나와요.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JP모건의 매수가 있습니다. JP모건에 오히려 모건 스탠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JP모건의 매수가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 어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 야, 다 판 거 아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누가 팔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누가 팔았는지. 7월 10일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도 누가 팔았는지. 매도 창구 상위. 골드만삭스죠. 굉장히 특이한 기준은 골드만삭스 혼자 1%를 넘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혼자 1%를 넘게 팔았고 나머지 쪽의 흐름은요. 10위 안의 창구가 거의 뭐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주, 1700만 주, 1000만 주, 1700만 주까지도 저것도 사실은 그냥 저 기간 동안에 흔히 있을 수도 있는 범위 수준이란 말이에요. 유독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 위주로 많이 판 거예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3월부터 7월 11일까지 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 누군가는 샀잖아요. 누군가 2% 샀는데 그 산물량을 손절했느냐라고 했을 때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극히. 그래서 7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기준을 잡으면 이때 이제 공격적인 매도를 했으니까 골드만삭스 혼자서 다 판 거야 사실은. 그리고 모건, 시티, UBS, 메릴린치. 그리고 1,400만 주 JP모건, 저 정도는 뭐 상상을 초월한 매도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드렸었어요. 기존에 삼성전자 수급에서 어떻게 보여드렸냐면은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외국인이 1억 1,400만 주를 샀는데 3월 20일부터 이제 9월 26일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월 28일까지가 되죠. 수급은 그대로 누적이 나오니까 3월 20일부터 7월 10월 28일까지 왜 두 개가 있지? 한 개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적적으로 1억 2,300만 주의 매도로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1억 1,400만 주, 1억 2,300만 주 어떻게 됐어요? 2억 3천만 주 정도 매도를 한 거지 사실은. 7월 10일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또 다시금 보시게 되면은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7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억 3,700만 주. 저게 말이 되는 매도의 기준이냐라는 거 없어요. 이렇게까지 매도한 적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적적으로 단기간에. 근데 그 더 특이한 거는 고르게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돼요. 고르게 다 매도를 한 거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다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준점 잡을 때 어떤 흐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특정 창고의 매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놓고 보잖아요. 그 특정 창고의 매도가 골드만삭스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제 제한적인 부분으로 이제 형성이 된 거고 7월 10일부터 27일까지의 기준에 그냥 골드만삭스가 저런 식으로 패대기를 쳐서 1% 이상, 1.1% 이상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삼성전자에 그 정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만약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저걸 가지고 공매도 나왔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좀 비이성적인 수급 범위가 형성이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10월 25일까지. 그리고 이 기준에서 이제 누적적으로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내다 팔았니?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27일까지의 매도의 기준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3월 20일부터 매수했던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3월 20일부터.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의 물량,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100만 주잖아요. 근데 7월 10일부터만 따질 때 6,800만 주. 그러니까 그 7월 11일까지 매수 물량은 한 700만 주 정도. 일반적인 그 물량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다는 거. 매수했던 범위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매수하고 골드만삭스가 이 물량이 다 손절로 나온 거다. 그게 아니잖아. 손절로 나온 게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3월달 이후에 7월 11일까지 골드만삭스가 산 건 730만 주뿐이 없었고 JP모건은 지금 그 순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JP모건 쪽은 일단은 뭐 유일하게 저 순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창구들 기준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JP모건 쪽은 순매수 7위에 일정 범위 물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체 누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700만 주의 매수였 JP모건 매수가 2천만 주의 매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까지도 600만 주는 가지고 있으니 1,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게 손절이든 뭐든 그 정도 규모는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규모의 물량이 된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저 물량만큼은 과도하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그 매도 기준이 이렇게까지 확대돼 있다라는 부분을 뭐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간별 그 기준에서 골드만삭스의 매도 부분, 이 부분을 9월, 7월 12일부터 이렇게 골드만삭스 거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가 사실상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가파른 그 매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요 흐름 범위를 좀 계산을 우리가 해보고 골드만삭스 특이 창구에서, 그러니까 특이하게 특정 창구에서 집중이 됐구나. 집중이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한 그 흐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얘가 문제가 돼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동종 업체들, 동종 IT, 또 전체적인 뭐 흐름 뭐 여러 가지 다 감안했을 때 업황, 동종 업체의 기준 뭐 전부 다 감안을 했을 때 또 창고 동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보셔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략을 꾸리는데 결국은 수급 논리다. 수급이 들어올 거냐의 기준인데
들어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죠?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저러한 그 흐름들, 일단락된 흐름들, 그리고 저 물량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제 받아간 기준,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돈이 없어서 펀드론 사태 기준에서 자금을 뺀 기준의 매도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재차 이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처할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기준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차트 설정 범위도 24년 3월 20일부터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2024 03월 20일부터 수급 범위는 이제 아까 잘라놨는데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차트의 그 흐름이 되죠. 그래서 이 기준이 매번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유입이 됐던 요 수급이 이때 유입됐던 이 수급, 외국계의 수급, 그리고 이때 유입됐던 외국계의 수급이 저것이 이때 손절을 하고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골드만삭스의 매도 부분이 사실상 저 앞부분 3월 20일 이후에 들어온 수급에 골드만삭스가 포함된 건 700만 주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지금 6,100만 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 이외에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의 매도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흐름이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안정화가 됐으니까 그나마도 뭐 하이닉스 별말이 없고 뭐 삼성전자 나쁜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이닉스 속단편으로 개박살 나 있을 때 40% 밀려 있을 때 그때 수급은 솔직히 달랑 3%예요. 달랑 3%에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왔던 기준이 됐잖아요. 그죠?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려왔던 기준. 근데 결국은 그게 3% 매도하고 미끄러진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 4% 가까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4% 정도의 수급, 2억 4천만 주 정도니까 4% 가까이 매도가 나오고 쏟아져 나온 물량에 두들겨 맞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2024 03월 20일 이후에 매매 평균 단가를 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로스컷으로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면 일정 범위의 로스컷 물량도 있었겠지만 로스컷 물량으로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손바뀜 속에서 저가격에 편입한 쪽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수급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때 이후의 기준의 수급 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평균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손바뀜의 기준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의 매수 받아간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그들의 매수의 기준의 평균 단가가 75,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손바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손바뀜이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나간 쪽은 나간 거지만 골드만삭스 보신 것처럼 그들은 산 게 없더라. 그들은 산 게 없으니까 빨간 색깔 저렇게 공격적으로 두들겨 패고 나가는 기준에서 골드만삭스가 판 물량은 손절이 아니라 과거 물량이더라. 이번에 들어온 3월 20일 또 6월 이후에 들어온 1억 2천만 주 이상의 물량하고는 별개더라. 그들의 평단은 어쨌건 75,000원이 형성되더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22년 이제 10월 달 이후에 글로벌 IT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의 그 흐름인데 22년 2022 10월 01 9월 말 10월 그때 이제 최종 저점을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때 매매 전체적인 평균 단가가 71,700원의 개인이 물량 뺏긴 기준이 됩니다. 그럼 그 굉장히 과거 데이터에서부터 누적적인 이제 평단 삼성전자라는 그 종목에 대한 누적적인 평단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기준 그리고 22년 2022 10월 01일 지금까지 이제 누적 수급범위 보시면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여전히 얼마? 1억 6,800만 주의 매수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7천만 주면 거의 뭐 3% 가까이, 그죠? 3% 가까이잖아. 어찌됐건 갖고 있잖아. 쟤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뭐 우리가 뭐 1,000만 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쟤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응? 저 친구들. 쟤네들도 손절할 수도 있겠네. 응? 근데 왜 손절하냐 이거지. 응? 지금 실적이 내년에 전망치가 더 월등한데 주가 좀 밀렸다고 수급 좀 튀어나와서 흔들렸다고 내년 실적 전망치 50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해서 38조 대비해서 12조가 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업황이 끝났어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말이 돼요? 업황이 끝났다는데 어떻게 50조 원의 전망치를 내놓냐고. 내놓는 쪽 평균치인데 그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제가 설명해봐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는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근데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윤정도 말이 맞네. 아니 업하기 안 좋다는데 전망치는 지들이 전망치 내놨지 윤정도가 내놨나? 그 전망치는 어떻게 50조가 나와? 그러면 지금 전망치 대비해서 지금의 실적 대비해서 월등하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데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게 맞는 기준인데 주가 눌려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지속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냉정하게 해석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 기준에서 다시금 보시면 22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금 뭐 외국인들 2억 5,500만 주에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1억 6,800만 주 3%의 물량을 여전히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쪽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저게 한 명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손바뀜의 물량도 상당 부분이 있겠죠. 손바뀜의 물량도.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야 이거는 지금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야 될 판에 프리미엄이 없고 할인이 너무 크게 돼 있다. 얼만데요? 71,000원대 기준인데 평단이 근데 지금 무슨 뭐 58,000원 하고 있는 거 13,000원 밑에서 그럼 거의 뭐 20% 할인돼 갖고 있는 거. 삼성전자가 20% 할인이 돼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되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요 수급만 아까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에서의 수급 바뀌듯이 좀 개선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월봉의 이 흐름이 굉장히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런 흐름 자체가 25년도 이후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나와 버렸어. 참나. 15년도 12월 이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15년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로그 차트로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하락률이 형성돼 있던 적이 없어요. 금리 인상 시절 이후에. 그래서 이때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때 수급 결국 이제 수급 부분이 되는데 뭐 앞부분에 이제 수급이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요 기준에서의 매수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금리를 올릴 만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서 이때는 CPU입니다. CPU에 대한 수요의 증가, 그 CPU 수요의 증가와 함께 당연히 반도체 기준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요 고점을 IT는 여기서 이미 넘깁니다. 넘겨요. 그리고 코로나19 때 제한적인 조정 이후에 이런 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슈팅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 랠리에서만의 흐름도 이 정도가 나와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유동성의 흐름에서만도. 그리고 지금 이 그 수급 논리의 이 슈팅 당연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슈팅 범위가 실적이 지금 어때요? 사실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수급 논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 수급이 유입됐고, 근데 지금의 수급이 나간 그 흐름이 결론은 똑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업황이 개판이었고 나간다? 반도체가 겨울이어서 나간다? 에이,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지금 IT 쪽에 클라우드 사업 부분, AI 기반의 산업, 이 산업에서 GPU의 수요가 증가하고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그 GPU의 기준이 HBM 들어가는 기준이 비단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고사양의 디램 반도체 기준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메타든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급이 꼬여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2%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기준에,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기준에, 또 다시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22년도에 저점을 찍을 때의 기준, 22년도 실적이 얼마입니까? 43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의 실적 얼마예요? 6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37조, 내년 50조까지. 그러니까 22년도의 43조 대비해서 10% 이상의 실적이 더 확산된다, 확대된다, 더 긍정적이다. 요 고점 대비 10% 이상의 실적이 더 확대가 된다. 실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위치에서도. 그잖아요. 요 8만 원의 위치의 기준보다 실적이 더 크게 개선된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데 수급은요 단기적으로 꼬여 있지만 외국인 지분이 52%라니까, 대주주가 32%라니까, 합산하고 85% 기준에서 블랙락의 5% 지분 빼면 80% 이상이 대주주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단타치로 들어오는 개인이 여기 얼마나 있어요. 결론은 이제는 속된 표현으로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적으로 거래를 실어줘야 됩니다. 실어줘야 되고요. 거래를 실어주는 그 흐름 속에서 슈팅이 나와줘야 됩니다. 수급은 하이닉스처럼 당연히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돼서 꺾여져 내려오는 모습이 본격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 올려질 때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견인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 시장 지수도 3천을 넘기고, 3천 넘기는 게 진짜 우스운 일이거든요.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을 설정을 잡았을 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의 슈팅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주고, 최소 범위 진짜 뭐 7만 원까지, 7만 원까지 월 단위의 지금 주가 대비 월 단위의 7만 원까지 해봐야 12,0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럼 얼마? 12,000원이면 한
20% 되네요. 월 단위에 20%못 움직일까봐 삼성전자가. 그럼 7만 원 됐을 때는 지금 얘기가 쏙쏙 들어옵니다. 저때 저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왜 근데 그걸 놓쳤어요? 이렇게 되면 귀에 들어와. 근데 지금 당장이 힘든데.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월봉 기준에 이제 과도하다. 그다음 주봉 기준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주봉 기준에 당연히 장악형의 기준에서 슈팅이 나와야죠. 장악형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흐름 속에서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터져서 슈팅 흐름이 월등해져야 돼요. 그 거래의 기준 범위는 무조건 주간 단위에 1억 5천만 주 이상. 주간 단위에 1억 5천만 주 이상. 하루에 그러니까 막 3천만 주, 4천만 주씩 터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터지고 슈팅이 나와줘야만, 그래야만 시세 분출에 대한 부분을 상승 장악화 기능, 그리고 그 이상의 흐름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아시겠죠? 거래가 무조건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릴 수 있겠느냐? 31일 날 IR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슈팅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이제 월봉 기준에 슈팅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소 범위의 기준을, 요 갭을 빠르게 좀 회귀시켜 줘야 돼요. 요 갭을 빠르게 들어올려서 슈팅 범위를 줘야 됩니다. 잉태형으로는 안 되고 장악형. 그리고 순식간이에요. 얘가 살아나 줘야 우리도 한박 웃음을 질 수 있고, 뭐 말 그대로 뭐 네이처셀이든 또 뭐 2차 전지에서 슈팅이든 그런 범위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강력하게 돌리면 IT 소부장 쪽에서 가벼움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가벼움이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벼워야 돼요. 아시겠죠? 거래 없이 가벼우면은 그건 좀 불편해지죠. 거래 터뜨리고 수급도 유입되면서 가벼움이 나와야 된다. 이건 뭐다? 이거는 주봉. 그 다음에 이제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 여전히 장악형 기준 보셔야 되는 거고,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장악형이든 변형세변형이든 뭐 뭐든 간에 아주 멋들어진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 뭐 제한적인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일본 기준에 저 65,000원까지의 흐름이 좀 세게, 아주 세게,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돼요. 일봉을 어떤 식으로 잘라내서 봐야 될까요? 원체 지금 터무니없는 주가가 형성돼 있어서 수급 놀립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요 8월, 명확하게는 8월 되겠죠. 고점은 7월 10일이라 할지라도 8월 이후에 과도한 수급이 터졌었는데 그것을 감싸 안고 돌려야 된다. 거래는 무조건 최소 3천만 주에서 5천만 주 이상, 최소입니다. 3,500만 주라고 할게요. 그래서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인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무조건 수급은 급격하게 개선돼야 됩니다. 수급은 급격하게.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의 슈팅이 아주 가볍게 나와줘야 돼요. 뭐 이런 라인들, 그리고 요 밑에 하단 라인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줄 거놓고 선 거놓고 여가 매물벽인데 개뿔 뜯어보면 저게 어떻게 매물벽이야? 외국인이 52%를 갖고 있는데 돌리면 결국은 외국인이 돌릴 텐데 52% 갖고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에 1%씩 사 제끼면 저게 무슨 매물이야?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부분이 지금 굉장히 뭐 1시간 40분째 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냉정하게 놓고 봐야 돼요. 제가 냉정하지 못하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무슨 뭐 개똥 철학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도 있어요.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과연 얘기한 것처럼 진짜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냐, 업황이 안 좋은 거냐. 업황은 글로벌 시장 비교해 보시면 되고, 실적 작년치 전망치하고 뭐 지금치하고 다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잖아요. 그랬을 때 실적 대비 또 전망치 대비 여러 가지 대비 그 지 혼자 주구장창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굉장히 뭐 긴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자료 정리해서 이제 방송국에서 한 번 더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자료들을 사실상 올려놔 드렸어요.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는 자산 규모가 일정 범위 돼요, 나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꼭 하십시오. 전화 꼭 하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10월 달에도 은근히 만기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행히 대부분 다 연장을 하셨고, 한 분이 연장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힘겨우셔서. 근데 가급적이면 같이 만기자도 그렇고 신규자도 그렇고 같이 움직이셔서 대처하시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내동매매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전략 올려드립니다.